10분이 돼서 아직 안 오신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술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02년 전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그 봉오동 전투 승전이 우리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전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역사적 의미나 사회적 배경이나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뤄내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적 재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계의 연구 성과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측면과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오늘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신 노웅래 의원님께서 오늘 그 민주당 워크숍이 지방에서 잡히는 관계로 오늘 오기로 하셨던 그 몇 분의 의원님들이 다 거기로 가셨고요. 그래서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최선주입니다. 2016년에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가 설립한 이후에 저희가 그동안 꽤 여러 차례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북한도 봉오동은 어떤 곳이었는지, 정치 사회적 배경은 어땠는지, 봉오동 전투에 사용된 무기는 어떻게 어디서 구입을 해서 우리 독립군들이 사용할 수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실 한 1년 동안 봉오동 현지 답사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여서 못 가고 있었는데 2016년에 저희가 2015년부터죠. 봉오동을 답사하면서 해마다 그곳의 위치와 그 역사적 사료와 자료를 비교하면서 위치를 비정한다고 그러죠. 봉오동 전투 현장의 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곳인지 그런 것을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그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의미의 행사를 조금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 일환의 하나가 될 것이고요. 봉오동 전투에 대한 독립군 기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발제를 국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을 전공하신 김영환 박사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제도 사실은 굉장히 저희한테는 새로운 그 도전과 의미가 되는 그런 발제인데 저희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 거의 연구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최은주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최은주 씨는 최은산 장군의 손녀입니다. 그렇게 후손들이 학자들한테 다 맡겨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면 좋았을 텐데 아주 복잡한 얘기고 누군가 굉장히 몰두해서 이렇게 그 연구를 해내지 않으면 이루어내기 어려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제일 관심과 열정이 있는 저희 형제들 중에 막내인 최은주 연구원이 그동안 우리 학계에서의 그 연구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 사례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이런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은산 장군의 형님인 최준동 장군에 대해서 그동안 친일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학자로서의 정리가 새롭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장원순 박사님이 그거를 발표하고 정리해 주실 거고요.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육군사관학 이상원 교수님은 그 군사 전략으로서의 봉오동 전투 독립군 기지에 대해서 아마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 토론도 해 주실 거고요. 나머지 이제 신용순 박사님하고 이기영 교수님이 각각 토론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 제7회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념으로 저희가 대체하려고 합니다. 잠깐 일어서셔서
다른 국민들을 생략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은산 장군 형제들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신, 그리고 우리 민주투쟁에 헌신하신 우리 선열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앉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보실 곳이 공호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한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구글 어스로 공호동을 한번 잠깐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영환 박사님께서 그 현장을 사진 찍은 걸 보여주시긴 할 텐데 그 전에 잠깐 구글 어스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걸 봤는지 설명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앞에 불을 조금 앞에 불을 조금 꺼주시면 밑에 거를 꺼주시면 앞에를 조금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에서 우리나라 최북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기가 함경북도 원선이잖아요. 이게 쭉 올라가면 대한민국 한반도의 제일 끄트머리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두만강이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가 두만강이고요. 공호동은 두만강에서 직선 거리로 10km가 안 되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전체가 공호동입니다. 이 전체가. 여기 봉호저수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박사관 다니면서 여기가 봉호동 전투 현장이라고 얘기했던 그 저수지이고요. 이 저수지에서 길이 쭉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 거리가 한 10km 정도 되는데요. 봉호동 전투 현장은 이렇게 빨갛게 마크되어 있는 이곳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나중에 김영환 박사님이 거기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여기가 이렇게 북산, 동산, 남산, 여기가 일본군의 퇴강로, 본부였던 곳이 중천입니다. 네, 본부였던 곳이 중천이고, 이 일대가 전체가 이렇게 봉호동이라는 거, 봉호동 군사기지라는 거, 그리고 이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서대파가 있고 위로 가면 대감자가 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김영환 박사님 발제를 하실 때 그 사진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이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그곳에 가면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사진으로 사실은 담아놓긴 했거든요. 여기가 봉호동 상촌이라고 전투장인 현장이었던 곳, 이 산이 여기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이 여기 그 연변장이 있었던 곳, 전투 현장인 곳입니다. 옆에 작은 사진이 보이지요? 예, 봉호동 전투 현장은 이렇게 넓은 그 나무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우물도 있고 맷돌도 있고 연변장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빨갛게 되어 있는 곳이고요. 중촌은 본부였던 곳이고 여기 가면은 사진이 요새 구글들이 재미있는 이런 걸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저수지 안으로 쭉 들어가면 여기가, 그러니까 마을이 저 위에 상촌은 군사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군사 기지로서의 마을이고, 중촌은 그 처음에 생긴 그 중요한 마을이었던 곳이고, 여기가 최초의 본부였었고, 우리 독립군이 통합을 하면서 상촌으로 본부를 옮겨갔고, 봉호동 전투는 그 상촌 위에 있는 산에서 벌어졌고요. 그리고 쭉 나가면은 일본군은 나중에 혹시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군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런 것을 이렇게 구글로 다 표시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이런 것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세미나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자장이신 세미나의 자장이신 반병일 교수님께서 전체 학술회의를 진행하실 거기 때문에 반병일 교수님 앞으로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은 그 반병일 교수입니다. 제가 작년에 정년퇴임해서 지금 실업자입니다. 여러분들 뭐 신나처럼 뭐 직함이 있습니다만 뭐좀 많지는 않고요. 이 청소년연구협회 제가 이제 세 번째 사회를 본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그 논문을 보니까 이제 기존의 논의됐던 것들 중에서 이제 상당히 기존 학계에서 연구된 것들이 이제 상당히 항상 뭐 이렇게 수정되고 고쳐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비판적인 어떤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연구 방법 자체도 이제 좀 새로운 시각에서 또 그동안 우리가 연구 대상을 삼지 않은 것도 이제 연구 대상으로 해서 200년 되면서 역사가 이제 풍부해지고 다양하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데. 이 봉오동 전투만 하더라도 사실은 많이 연구되는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제가 되긴 하지만 이게 쟁점이 많아요. 쟁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그 실거리가 생기는 건데 제가 여러 가지 작년에 자유참전 100주년에서 한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봉오동 청소년 전투 관계도 이제 홍보도 기능 사업에서 좀 기획을 해서 했습니다만. 그분이 우리 청소년당문 기념사업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명되지 않는 쟁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서 그게 쌓여가면서 학술에게 계속되면서 이렇게 서로 합의된 거는 이렇게 공유화되고 그리고 새롭게 다 쟁점 있는 것들은 이게 토론을 통해서 바로잡아 나가거나 또는 그 쟁점을 그대로 두거나 해서 진전이 돼야 되는데 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혼란. 제가 볼 때는 논의는 분명히 지금 진전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여기 보면은 발표자들 경우 제가 좀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건 뭐냐면은 최근에 나와 있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연구들 그 새로운 그 뭐랄까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그렇게 계속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오늘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학술회의가 그런 대로 생산적으로 되려면 이제 그런 제가 좀 지적한 대로 서로 공유되고 확인되고 이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딱 정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이나 자료가 나와서 거기서 그 문제가 제기되면 그거에 따른 논의를 하고 거기서 토론을 아주 끝까지 해보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생산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발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이게 어제 한 서너 시간 있는데도 상당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쪽 제가 좀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 대충 세 주제에 대해서 우리 최동 선생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덧붙이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하여튼 이 논문에서 좀 자기가 좀 새롭게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들, 쟁점들을 좀 요약해서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알려진 그 사실적인 내용들을 대표하는 것보다는 좀 쟁점 중심으로 해서 그걸 제기하고 분명히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 25분 정도 해서 하고 25분 한 30분 정도에는 한 카드가 크게 있습니다. 발표. 시간이 없어요. 지금 뭐 70대 6시까지인데 사실은 제가 기대한 것으로 제대로 넘겨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토론은 한 7, 8분, 7분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끝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약점 토론이죠. 하고 그 세 개 발표가 끝난 다음에 약점 토론에 대한 그 발표자들에 대한 답변을 상당히 5분 정도 짧은 시간 내에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발표자 답변에 대해서 추가라든가
새로운 논점을 제기하는 이런 그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항상 이게 아쉽잖아요. 이게 끝내 시간이 없어서 끝내는데 일반 청중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급하게 끝나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청중분 프로에 계신 분들한테도 시간을 좀 드려서 좀 질문을 좀 했으면 질문에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벌써 뭐 3시 지금 반이 되고 있는데 지금 벌써 2시간 반이잖아요. 남아있는 2시간만 동안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얘기 무지가 많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발표된 우리 이재용 선생님 같은 경우 7페이지가 나요. 우리 학회장님 너무 제가 잘못하겠는데 토론문이 7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놓치기가 어려운 그 중요한 내용들을 지적을 하셨어요. 아까워요. 근데 그런 것도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대로 어떤 이 청중이나 여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생산적인 어떤 그 뭐랄까 이 봉오동과 관련해서 또는 1920년의 독립전쟁 또는 이 전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생산적으로 좀 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그런 제가 좀 주문한 대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그 우리 김영환 교수께서 첫 번째 독립주의 공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첨단 그리고 최은상 최진동 경제의 역사를 연구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최은순의 공동전투 서술에 대한 고찰 그다음에 일반 우리 학계에 대한 전반적인 뭐 비판적 고찰이라는 게 좀 낫지않을까 싶은데 비판적인 고찰 이런 고찰이 아니라 비판적 고찰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최진동 선생님이 천단 장관의 후임인데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치유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아마 이 장훈 선생님께서 안녕 평화정의 장훈 선생님께서 좀 발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세 번째 발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지금 이해영 선생님이 했지만 이게 두 주제를 막 다루다 보니까 이 주제가 이 자체가 치료론적 이거 하나만 다뤄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생애 자체도 중요하고 그래서 논문 두 편을 썼음했다고 우리 이해영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떻게 참그 생산적으로 좀 압축적으로 좀 발표해 주면 좋겠다. 우선 첫 번째 발표는 김환 교수께서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장기훈님께서 부장님께서 교수라고 사실 교수 아닙니다. 군사전략과 박사과정 진학 중이고 지난주에 군사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박사학위를 받고 학자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순간에 그런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에 장소에서 이런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뜻깊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아시겠지만 이제 봉오동이라는 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봉오동이라는 공간은 전투의 공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2년 전에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방영이 되다 보니까 그때 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얼마 전에 2년 전에 그때도 홍보도 장군의 유해가 이제 송환을 하게 되면서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정작 봉오동이라는 공간이 전투의 현장이 아닌 1910년 초반부터 최진동, 최은상 형제의 노력에 의해서 개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외부의 도움 없이 개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군사 기지로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생소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주제를 가지고 미약하지만은 발표를 할 거고요. 아무래도 좀 사실 제 주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최종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자료를 받아서 좀 정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 다소 좀 미약한 면이 좀 보이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한다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댓글 한번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가 벌어진 시점은 1920년 6월 7일이죠. 지금의 시점하고 그렇게 큰 차이, 시간적인 차이는 나지 않는데 비슷한 기온에 비슷한 어떤 공연한 어떤 기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봉오동 전투가 끝나는 시점에 기록을 보면 지금처럼 우레가 지고 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과 뜻깊은 발표에 대한 어떤 리얼감을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최원상 최진동 장관님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싸웠던 우리 독립운동하시던 수호 선생님들께서 비슷한 기상적인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1920년 6월 7일에 발생한 봉오동 전투, 독립운동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장쾌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의 공간으로서 봉오동을 기억하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나 봉오동을 단순히 독립군이 대선을 보던 공간으로서 의미가 가진 것이 아니고 경술부치 이전이었던 1908년 9년 어간에 봉오동으로 이주한 최은산, 최순동, 최치홍, 최명철 형제가 아무런 내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독립군 무장기지를 건설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조명만 접했던 최은산 형제의 의지와 노력으로 건설된 독립군 무장기지의 공간으로서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평가해보십니다. 먼저 본 발표에서는 최진동, 최은산, 최치용, 최명철 형제분들이 계시는데 그 형제분의 역할이 중요한 측정으로 설명되어야만 하나 실제적으로 봉오동 무장기지 건설을 시적으로 주도했던 분은 최은순 장군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은순 장군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용어에 대한 통일을 하겠습니다. 최은산, 최진동 형제로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는 독립군 무장기지인 봉오동이 건설에 대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최은순 형제의 봉오동기지 건설 과정, 그리고 1920년에 발생한 독립전쟁에 있어서 봉오동기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군사적인 의미를 이해해서 평가하는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봉오동 전투가 발생하기 전에 독립군 무장 투쟁은 다시 소구대대로 한마국경지대에 위치한 일본 군경을 상대로 히트를 막는 방식의 예를 들어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1907년에 대한제국군이 해산이 된 이후에 대한제국군과 지방 의병 부대들이 연합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으나 실패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1909년에 일본군에 의한 남한 대토가 작전을 위해서 한반도에 있었던 항일 무장투쟁 근거지가 모두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간도지방, 그 만주지방이 더럽게 만주지방까지 자연스럽게 새로운 항일 운동의 근거지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1870년대부터 이주하고 정착한 한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안촌을 중심으로 한인 운동을 위한 인적, 물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1908년에서 9년 어간에 봉오동으로 이주한 최은산, 최종대 형제는 현 연면 조선족 자치주 왕친영이라고 중국식으로 왕친영이라고 부르는데 왕천영 일대의 광활한 토지를 매입 또는 개간을 통해서 수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공장을 짓고 대규모의 목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대규모 농사를 통해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봉오동을 군사 기지로 탈바꿈시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봉오동 독립군 군사기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사실 전무합니다. 저도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이 좀 더 레어한 그 1차 사료들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좀 더 생생한 모습들을 여러분께 객관적으로 봉오동에 대해서 묘사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좀 전무한 상태고 연변에 계신 연변의 김수선 선생님을 비롯한 연변 몇몇 학자분들이 2016년에 최진동 장군이라고 하는 일대기를 기록한 책을 만들었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맥락을 적어놨는데 물론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일부가 좀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그분들의 어떤 기본 개인적인 견해에 의해서 서술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 책, 그 다음에 최성주 선생님께서 쓰신 최은순 장군에 대한 일대기에 대해서 쓰신 책을 바탕으로 그리고 기타 다른 논문과 봉오동 전투와 관련된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몇몇 독립군 후손들의 기억과 그리고 연변 지역에서 구조로 내려오고 있는 내용 외에는 봉오동에 대한 이야기는 전투의 공간일 뿐이지 무장 독립군 기지로서의 공간으로서의 기억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지만 분명 최은산, 최진동 형제가 건설한 봉오동 군사기지는 처음에 지형적인 목적을 활용해서 치밀하고 계산하에 건설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봉오동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그 기억은 전부 공간으로서 석권되어 있고 따라서 동족을 통해서 독립군 군사 기지로서의 공간으로서의 봉오동을 새롭게 평가하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봉오동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을 재건하는 첫 발자국을 떼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동호동 군사기지 건설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19세기만 만주와 간도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킵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주는 다 알다시피 청나라의 바로지였고 청나라 부부 이후 매우 신성시되면서 이민족의 출입을 금하는 봉건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됐다가 19세기 중엽부터 러시아가 남한을 함에 따라가지고 남한을 막기 위해 봉건 정책을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수백 년 동안 사람을 살렸던 그 공간에 한인과 중국인들을 이주를 장려해서 그 땅을 개간시키기 위한 이민 실패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1869년에서 70년 어간인데 그 시점을 통해서 그 기간을 어간하여 간도지방으로 한인들이 대거 이주를 하게 되고 대규모 대가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배경은 본문을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09년 9월에 일제의 남한쪽 통일 작전으로 한군 해군 간도지가 파괴됐고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간도지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간도는 새로운 한인 운동의 근거로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표 1을 보시면은 1910년 기준으로 한인들이 10만 9,500명 정도, 10만 명을 좀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꾸준히 그 수가 증가를 해서 1921년 봉건운동 직후에 30만 명이었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될 점은 간도는 한인들이 약 80% 정도 달 정도로 한인의 비율이 컸다는 사실, 그리고 한인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독립운동 시행을 위한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인의 간도 이주가 시행됐던 18세기 말부터 청나라는 한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시발 대표적인 정책이 치발역국, 즉 변발을 해라. 청나라 사람들처럼 변발을 하고 청나라 사람들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청나라 사람으로 귀화를 해라. 귀화 입적을 해라. 그 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1880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조선과 관계 문제들, 즉 조선과의 어떤 간도에 대한 영토의 어떤 분쟁, 그 영토 분쟁에 따라서 조선과의 어떤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쪽에는 한인들이 조선 간도 지방을 자신들이 조선의 영토라는 어떤 인식을 확산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청나라의 국민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죠. 통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09년에 한국의 외교권을 뺏은 일본이 청나라와 일방적으로 체결한 간도 협약으로 간도의 영유권이 청나라로 넘어가면서 형식적으로 간도는 만주 사회와 이전까지는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중국 정부 또는 중국의 군벌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승한 바와 같이 간도지방은 한인 집단 이주에 따라서 한인 사회가 형성을 되기 시작했고 1909년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넘어가서 한일 근거지로 점차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한인 사회 형성에 대한 기록은 본문을 참조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도에서 한인의 삶은 사실 녹록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이민 실전 정책으로 인해서 한인들의 집단 거주가 시작이 되었으나 청나라는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게 됐고 정책적으로 숙박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 수탈된 여러 가지 조선 사람들의 삶을 핍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집단 거주 지역이 형성되었고 전반적으로 그런 형성된 한인 집단 거주 지역이 형성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한인 사회를 결속시킬 구실적인 역할을 할 행정 조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술치 이후에 전원해서 한일 독립 투사들이 유입이 되면서 간도 지역은 단순히 한인들의 거주 지역의 차원을 넘어서서 독립운동 기지로서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한미일 민족 의식과 장차 일본의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사상적 분명히 독립전쟁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전쟁론은 1910년대 간도지방을 형성된 한인 사회를 독립운동 기지로 빠르게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립전쟁론 실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독립군의 양성이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군자를 모아서 군비를 갖추기 시작을 해야 되고 한인 사회의
한일 무장 투쟁이라는 집단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육시설, 민족교육시설 건립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독립부양성을 위한 사관학교, 양병을 위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관학교가 건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당시 한일 민족 지도자들의 독립전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최적의 군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최은산, 최종돈 형제는 과연 어떻게 봉오동 기지를 건설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산, 최종돈 형제의 부친인 최우상 선생님은 1884년경 일가족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 현 중국의 연변에 위치한 국자라에 정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84년으로 이분들이 이제 이주하게 된 이유는 제가 주석으로 달아놨고요. 자세히 이게 이제 최종돈 장군, 최은산 장군의 출생 연도, 그다음에 그분들의 출생 지역을 표시한 부분을 바탕으로 그걸 했을 때 1884년에 이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최우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산 출시의 시골에서입니다. 진산이라는 공간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산은 논산과 금산 사이에 대둔산이 있는데 대둔산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쪽은 탄현, 예전에 이제 660년에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넘어왔던 탄현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진산에 위치한 진산 출시의 시골의 손이었고요. 그의 부인은 당시 왕족이었던 전주이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상 선생님 슬라에는 사남 이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제가 바로 최진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부 기록에 보면 최명호로 많이 등장하시게 되고요. 중국군에 복무하시게 되는데 중국군에서는 최희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우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최명길로 많이 불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삼남이 최치용, 막내 사남이 최명자 선생님입니다. 최우상 선생님 일가가 북간도로 이주한 시기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단도 용역권을 둘러싼 외교적인 마찰이 발생하고 있었고 청나라 측의 한일 통제 정책이 시행되는데 그곳에서 한인들의 삶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고달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최우상 선생님과 관련된 도태난이라고 하는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본문을 좀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도태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최우상 선생님 사례를 봤을 때 두 가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주 전에 최우상 일가의 조선에서 신분이 상당히 성의대칭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즉 최우상 선생님의 부인이 전주이씨였고 비록 그 시점이 아무래도 좀 세도 정치가 만연을 하게 되고 조선 왕족들이 굉장히 몰락한 시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선 왕족의 후손과 결혼할 정도로 한다면 조선 사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명망 있는 가문을 유지했다는 것을 진정할 수 있고요. 그 부인이 왕족이었던 전주이씨였다는 사실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태난의 사례에서 봤을 때 북한도 이주 후에 한인 사회에서 최우상 일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태난 이후에 한때 집안의 가세가 줄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이었던 최진동 선생이 중국 부의 양자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인정을 받고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둘째였던 최우상 선생님이 이제 좀 똑똑한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최우상 선생님 일가 후손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최우상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발전되는데 실제적으로 최우진동 선생님보다는 최우상 선생님께서 최우상 선생님이 굉장히 좀 뭐랄까 무력을 바탕으로 한 약간 장비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최우상 선생님의 관우 또는 제갈량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둘째 아들이었던 최우상 선생님은 왕천년 일대 황무지를 개간했고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최우상 선생님이 왕천년 일대 대규모 토지를 불화받은 배경은 당시 청정부의 정책과 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1911년 기준으로 왕천년 일대 한인들의 토지 소유 현황은 표 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3명의 한인이 1,503명 그러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한자를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경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사실 생소한 토지의 면적을
면적을 나타내는 경우인데요. 1503경의 토지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 토지를 평수로 환산하면 약 3,006만 평 정도에 이르고요. 이처럼 왕천리 일대에는 그 큰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한인지주가 존재했고 최은산 형제분들도 이 시기에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를 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최은산 형제가 큰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몇 가지 정황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912년 연빈청에서 한인 토지 소유 현황 조사를 실시하게 됐는데 이때 최은산 형제의 토지 규모가 약 200평에 달하고 비공식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훨씬 그 규모가 컸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서일 선생이 1911년 봄에 간도 지역으로 넘어오시게 되는데 그분한테 이때기를 그분의 손자분이 기록하신 책이 있는데 그 기록을 따지면은 최은산 형제의 왕천리 일대 소유자가 대부분이 최은산 형제의 수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1920년 중국 측 기록을 보면은 최은산 형제가 1189경의 토지를 소유했다고 하고 청산전 이후에 정치 측면 기간 일본이 그 토지를 일시 점거하고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최은산 형제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식적인 조국제 자료 외에도 최은산 장군의 부인인 김성재 여사의 회고에 따르면 최은산 선생님이 소유한 토지는 우리나라 수개국 규모에 이르고 두용이 쟁연, 제주공장, 축산, 곡물 무역을 통해서 북만자 일대 최대의 자산가였으며 한인 및 중국인 시민들이 두터웠다고 회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15년을 전후해서 수백 명의 무장병력들을 거느리고 동동 일대를 군사 기지로 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드리면요. 다음 그림은 이제 봉오동을 중심으로 해서 최은산 이 소유와 주요 소유와 봉오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봉오동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봉오동이고요. 그 위에 16평 서대파 석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 16평 서대파 조금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좀 낯익은 명칭인데요. 16평은 국로군영서의 사관 양호부가 있던 곳이고요. 서대파 지역은 국로군영서 동부가 있던 곳입니다. 실제 16평과 서대파 지역이 최은산 형제분들의 소유지였고 1911년에 최은산 형제가 최준영 장군으로 나와 있는데 최준영 장군이 그 서해 선생님한테 이 지역으로 나가서 당신들이었던 그것을 만들어보라고 편지를 써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술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한번 이거는 이제 봉오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이제 김성녀 여사님이 회고에 따라가지고 그 최은산 장군의 소유지가 있었던 지역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의 어떤 직선거리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도봉 같은 경우는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고 석평은 5km, 또 양수천자 같은 경우 15km 떨어져 있고 16평 같은 경우 17km. 만약에 물론 이제 이 전체적인 산악지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이 최은산 장군님의 소유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쪽의 어떤 반경을 두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웬만한 광역시를 능가하는 정도의 토지를 이분이 소유를 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처럼 1920년에 한일 독립 전쟁이 결과하기 전에 최은산 형제는 광활한 토지를 소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만주에서 행정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중국, 정부 또는 중국의 그 만주의 군벌 조직과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를 했고 최은산 형제가 보유한 지역을 훗날 봉오동을 중심으로 한 연합 독립군단 형성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서술한 연구서나 기사서라든지 연구 보면 대부분 최진동, 최은산 형제가 대학교 독군부의 형성에 있어서 그분들의 대중의 재력을 바탕으로 독군부를 운영하는 데 전대적 기여를 다했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일치한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산 형제가 봉오동의 독립공리지를 건설하는 과정과 함께
실제 봉오동을 박사 최영산 기념사회 측의 의견, 그다음에 위성기들을 통해서 기지의 건설 흔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성준 선생님께서 설명하셨지만은 이게 수몰되어 있는 저수지 지역이죠. 그리고 이 지역은 보통 이제 역사책 대기라는 개설서들이 봉오동 전투가 벌어진 곳이 이쪽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삼촌 지역이 봉오동 전투가 발생된 현장이었고요. 봉오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대략 11km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너비는 약 300m 정도 되는 긴 계곡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삼촌과 중촌, 하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명적으로는 이쪽이 이제 고려령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고요. 여기 초고전자산, 중촌 일대의 좌측에 발달되어 있는 회로 발달된 초고전자산이 있고요. 삼촌 지역에는 남산, 동산, 북산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 산 지역에 왜곡되어 있는 독립군에 의해서 유인된 일본군이 월갑 때가 이 지역에서 이쪽에서 공격을 받아서 규멸적인 타격을 받고 동산과 남산 지역을 통해 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오동 같은 경우는 1908년에서 9년 어간에 여기를 떠난 최영산 형제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쪽 봉오동 지역으로 이주를 했고 이 봉오동의 지명도 최영산 스승이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오동은 사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봉오동을 저도 직접 가서 봤으면 좀 더 생생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깝고 사진과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봉오동은 대략 500m 내외의 고지로 둘러싸여있고 현재 중촌에서 삼촌에 있는 지역은 수포교원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영산 형제가 봉오동을 택한 이유 단순히 이곳을 거주지로 활용할 목적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간도와 만주 지역은 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변호사가 주요 생업이 되었는데 이쪽 지역은 변호사에게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토지를 통해서 재력을 형성한 최영산 최진동 형제가 이쪽 지역을 군사기지화 하여서 향후에 벌어질 독립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나름대로 요새화시킨 무장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도움이 아시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영산 형제는 이곳을 군사기지 건설에 연구하에 봉오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봉오동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가 요충지죠. 봉오동 중앙선까지 시설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국내 진공의 전진 기지에서 굉장히 적합한 곳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연해죠. 북쪽으로는 해운대선, 남쪽으로는 여기를 거쳐 서간도를 거쳐 중국 내륙과 연결되는 교통 요지입니다. 아울러 봉오동 주변은 무장 독립군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신화촌들이 발달해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의 행정력 비교적 약하게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무장 독립군 단체 양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최적인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최영산 형제는 1900년대 초반에 중반 시기에 중국군의 복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쟁점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영산 형제가 중국군 공부를 한 경험이 있고요. 어느 정도의 전술적인 식견 그리고 독립군 양성을 위한 군사적 수련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술했듯이 최영산 형제는 왕천연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소유했고 물질적 기반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봉오동을 요새하는 한편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신신무기를 구입해서 정예의 독립군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산 형제는 1915년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봉오동 독립군 무장 군사기지를 건설을 하게 되고요. 1911년 봄에 서일과 해충부 안무가 고려령 인근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이때 안무가 최영산 형제에 대해 서일 일행의 무릎 설명할 때 최영산 형제는 수백 명의 박수를 가지고 있고 수백 배의 수장과 수십 명의 머슴을 두고 서며 굉장한 반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봉오동 하촌에서 최진동 선생을 만나게 됐는데 이때 중국인이 최진동을 찾아와서 무기를 매매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즉 1911년 부경부터 이미 무장 단체를 무장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무기 거래가 중국 측과 이루어졌다는 것을 단정하는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쉽게도 최영산 형제의 봉오동 독립군 기지의 구체적인 운영, 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몇몇 기록이 존재하게 되는데 봉오동 삼촌 지역에는 이쪽 지역이죠. 삼촌 지역에는 최영산
형제가 설립한 왕천 봉옥골 상원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촌에는 국립상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왕천 봉옥골 상원학교라고 용어를 쓴 이유는 각주 20번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5년에 최은사는 중국 군대를 나올 때 함께 나온 한개 중대 규모의 무장 병력들을 근간으로 해서 1915년경에는 수백 명, 600명 가까이 이루는 600명 넘는 전투단을 조직하고 지역에 토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토성을 쌓고 또 새벽의 막사를 건축하고 그 토성의 사면에는 대학교까지 배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의 막사를 건축했다는 점 기록을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답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보시는 사진은 이쪽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막사를 지은 어떤 상원학교가 설립된 연명단과 세 개의 막사가 있는 상원학교의 터로 추정되는 장소고 여기 지역이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한 사진입니다. 이 지역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의 물이 좀 고여 있는 네 직사각형 모양의 터가 파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연명단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다음 장 보시죠. 이게 지금 이건 사실 제 나름대로 위성 사진을 보고 그 김성렬 여사의 회고를 바탕으로 쓴다는 건데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연명단 추정으로 볼 수 있고요. 막사 첫 번째 막사 터로 두 번째 막사 세 번째 막사 터로 추정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물이 좀 고여 있는데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은 이쪽 지역이 굴토가 됐다는 거죠. 굴토가 됐다는 것은 이쪽 지역에 건물이 세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봉오동의 지역적 여건을 봤을 때 1920년 이후에 이 지역에 어떤 군사기지가 건설됐다는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가 건설될 만한 하나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봤을 때는 1915년 어간에 최진동 형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업의 터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대한 둘레와 면적은 그림을 참고를 하시면 나와 있는데 연명단 같은 경우는 2,800평, 그리고 첫 번째 막사, 두 번째 막사, 세 번째 막사는 700평, 800평, 300평 규모. 즉, 이 규모의 막사라고 한다면은 수백 명의 무장 병력들을 수경을 시키고 그 무장 병력들에 대한 전투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한 커다란 군사 기지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그림 2개가 나오는데요. 이 사진은 중촌 일대에서 촬영한 학교 주변에 있던 학교 및 박사들 추구된 곳입니다. 여기에 중촌에는 국립상학교가 세워졌다고 김주성 선생님이 밝혔는데요. 아마도 이 지역이 다른 거죠. 그 지역이 아무래도 학교가 세워졌던 장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생존 지역은 1920년 6월 7일에 보도 전투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동북부가 독보부 지휘부가 있었던 장소고요. 이곳을 방문한 최우선 기념 사업에 취해서 독립군이 불타고 수정되는 창호포와 대형 돌, 우물통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 지역에 우물통가 있었다는 것, 식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 우물통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형 돌을 통해 가지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근간이 있었다는 점, 즉 대규모의 취사터가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 이 지역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무장 기지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조합을 하게 되면은 봉오동은 1908년에서 9년 사이에 최은사 형제가 이주한 이후 한인들이 모여서 쫄락을 해주고 1910년대 왕천일 때 거대한 토지를 수교한 최은사 형제가 19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독립운동 기지로서 독립봉오동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요. 그 중촌에는 학교를 건립했고, 삼촌 지역에는 중촌 학교를 건립하고, 삼촌 지역에는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군사를 시켰다고 정황이 충분히 지도상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지 건설 운영은 외부의 아무런 지원 없이 최우선 현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자체 제작과 군복을 채용하고 상당히 중요한 보호를 보유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성렬 여사의 회고와 이거는 김승화 선생님의 회고를 보면은 봉오동은 상당히 요새가 된 지역이었고 자체 제작한 군복
착용했고 신신국이 부상한 정유조 수준의 독립군 조직이었으며 이 모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원성 형제 재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동호동에 세워진 독립군 구수사 기지를 구성했던 독립군 양상 과연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좀 본문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론을 중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915년에 건설된 동호동 독립군 기지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계기로 최원성 형제가 청사가 대한항공 도덕부의 기반이 되었고요. 1920년 3월에서 6월 어간에 32회 국민진공작전 감행을 주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원성 형제는 감도지역의 독립군 단체의 정착과 통합시 지정조약이 지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1915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또 완료된 무장 봉동 무장 독립군 부산 기지는 1920년 동군부로 통합하는 굉장히 큰 공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그리고 봉동에 있는 독립군 군사기지 건설은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최원성 형제의 형사와 가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 아셔야 될 거고, 봉동은 전투의 현장과 함께 독립군 군사기지로서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미약하게 분석해봤는데, 그래도 봉동이 독립군 군사기지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프로에 있으니까 통역한테서 김명원 선생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모든 전투 자체에 대한 거를 좀